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사의와 네이버 댓글 조작 사건으로 인해 청와대 검증에 대한 책임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김 원장의 검증 절차와 관련해선 민정수석실이 책임질 내용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드루킹으로 불리는 김모 씨 등의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이들의 배후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5명의 계좌를 추적하는 한편 압수한 휴대전화 170여 대의 통화 내역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내일 판문점에서 2차 실무회담이 열립니다. 정상회담 시간과 진행 방식 등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일가가 직원들을 동원해 해외에서 산 명품 등을 관세도 내지 않고 들여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의 전현직 직원들의 제보가 온오프라인에서 잇따르자 인천 본부세관도 진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삼성이 노조 설립을 감시하기 위해 미행한 증거라며 직원들이 노동청에 제출했던 동영상과 회사 측이 노조 관련 유인물을 빼앗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당시 노동청은 삼성의 해명을 받아들여 미행이 아니라고 결론 냈고 유인물 배포 방해는 실무진 혐의만 인정했습니다. 만민중앙교회 지도자 이재록 씨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서 교회 관계자들이 잇따라 추가 폭로와 증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도사 한 명은 나도 이 씨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글을 남겼고 부목사는 성폭행을 알고 있었지만 교회가 흔들릴까 봐 막지 못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습니다. 정부 부처들이 자체 점검해 미흡하다고 평가한 미세먼지 대책들을 국무조정실이 대거 정상이라고 바꾼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책평가 결과에서 미흡으로 나오기 어렵도록 기준을 엉터리로 만들다 보니 강력한 보완 대책이 이어지기 힘들어졌다는 지적입니다. 서울 성북구의 한 공사 현장입니다. 도로 사용을 놓고 기존 주민과 건축주의 갈등이 이어지면서 아찔해 보이는 공사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곳만이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을 밀착 카메라에서 전해드립니다. 마스크가 필요 없는 세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 수소전기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사퇴한 김기식 전 금감원장 논란과 사이버 댓글 조작 논란을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전국은 대치 국면으로 본격적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당장 한반도 정세에 중대한 영향을 줄 남북회담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이마저도 이런 대치 국면에 묻히는 양상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에 천막까지 치고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고 민주당은 일부 언론과 야당의 몰아가기 주장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오늘 하루 종일 청와대 검증 시스템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먼저 청와대 나가 있는 기자부터 연결해서 이른바 부실 검증에 대한 청와대 입장은 무엇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이성대 기자, 먼저 김기식 원장에 대한 사표가 수리가 됐습니다. 당장 야권에서는 검증 부실을 문제 삼고 있는데 청와대 입장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쯤에 김기식 원장에 대한 사표를 수리했기 때문에 이제는 김 전 원장이 됩니다. 청와대에서는 김 전 원장의 사퇴가 민정수석이 책임질 일은 아니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앞서서 김 전 원장 문제가 된 거는 크게 이른바 고액 후원금 셀프 기부와 또 피감기관의 돈으로 해외 출장을 간 이 두 건인데 선관위가 위법 판단을 내렸던 고액 후원금 셀프 기부에 대해서는 청와대는 자체 검증할 제도 자체가 없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한 게 후원금 문제인데 이거는 민정 라인이 처음부터 검증할 영역이 아니다, 이런 입장인가요? 그렇습니다. 의원 후원금이라는 건 정치자금법이 규정하는 문제이고 이건 문제가 있었다면 선관위가 어떤 조치를 했을 테고 또 그랬다면 결과적으로 민정수석실에서도 사전에 파악을 할 수 있었다는 게 청와대의 주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관위가 당시에 아무런 조치를 안 한 게 문제이지 이제 와서 민정수석실이 그거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비판을 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라는 게 청와대 입장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정수석실이 검증을 철저하게 하지 못했다라는 비판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 눈높이를 제대로 맞추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 네이버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도 청와대를 겨냥한 여러 가지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드루킹이라는 구속된 민주당 소속 당원이죠. 김모 씨가
반협박을 한다. 이런 김경수 의원의 제보를 받고 왜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당사자가 아니라 김 씨가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했었다는 변호사를 만났느냐. 이걸 놓고도 의문이 좀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죠.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어제 오늘 기자들도 가장 많이 물어봤던 지점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청와대에서는 민정수석실의 조사 방식이 문제가 된 사람을 직접 먼저 조사하기 전에 주변 탐문부터 시작하는 방식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부탁을 받았던 백원우 민정비서관도 인사추천을 했던 그 변호사를 먼저 만나본 뒤에 당시에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드루킹을 이후에 만나서 조사할 생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예. 하지만 드루킹이 이미 긴급 체포된 상황이라서 청와대에서는 더는 조사할 수 없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을 신고한 게 2월 말이었고 또 청와대가 조사에 나선 게 3월 말이었기 때문에 약 한 달 동안 민정수석실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여전히 의문이라는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근데 어제는 김경수 의원의 기자회견 이후에도 청와대가 이런 설명을 바로 내놓질 않았었습니다. 그건 왜 그랬다는 건가요? 네, 어제 조국 수석 같은 경우에는 유사 사례에 대한 통상 절차대로 조치를 했다고만 설명을 했고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그런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혹이 계속 확산이 되니까 오늘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2번씩이나 기자실을 찾아서 민정수석실의 조사 프로세스는 앞서 말한 것처럼 방식을 따른다 이런 식의 자초지종들을 설명했습니다. 예. 다만 이 고위 관계자도 그 조사에 나섰던 백원우 비서관의 개인적인 기억에 의존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백 비서관이 그 변호사를 만난 시점 등에 대해서 혼선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또 앞서 어제는 청와대 비서관이 청와대는 드루킹 사건을 전혀 모른다고 얘기를 했다가 청와대가 아니라 대변인 자신이 모른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댓글 사건의 경우 청와대가 초기에 의혹을 차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좀 명확하지 않은 의혹의 설명 과정에서 마치 청와대가 뭔가 감추려는 게 아니냐라는 느낌들을 스스로 초래했고 의혹을 더 키운 측면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 안팎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청와대에서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김기식 전 원장이 물러난 것은 어제 선관위가 내놓은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김 전 원장은 2년 전에도 선관위에 같은 내용을 신고했는데 그때는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물러나긴 하겠지만 선관위 결정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얘기인데요. 선관위 측은 당시에도 똑같이 위법하다는 해석을 내놨었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된 얘기인지 이서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은 19대 국회의원 임기 말인 2016년 3월 선관위에 유권 해석을 요청했습니다. 자신이 속한 더미래연구소에 후원을 하려는데 금액 제한이 있는지 문의한 겁니다. 선관위는 종전 범위를 벗어나는 액수를 내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며 어제와 같은 답변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원장은 2016년 5월 19일 연구기금 5천만 원을 더미래연구소에 후원했습니다. 선관위가 위법 소지가 있다고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임을 알고서도 후원을 했습니다. 김 전 원장 측은 후원 시점이 20대 총선이 끝난 뒤였고 본인도 선거에 불출마한 상태여서 선거법상 문제는 없다고 판단했다 해명했습니다. 선관위는 국회의원은 다음 선거 출마 여부와 무관하게 선거법 적용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전 원장은 이후 국회의원 임기를 마치며 선관위에 제출한 회계 보고서에도 5천만 원 후원 내역을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국회의원 회계 보고서에 위법 사항이 있으면 의원실에 소명을 요구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지난 2년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김 전 원장도 선거법 위반이란 선관위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신고한 당시는 물론 지난 2년간 어떤 문제 제기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더 좋은 미래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선관위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선관위의 회계 보고까지 정상적으로 종료한 바 있습니다. 이제야 위법 해석을 내리는 것은 중앙선관위 스스로 본인들의 직무유기를 인정한 것에 선관위는 유권 해석 의뢰 때 이미 위법하다는 입장을 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은 김기식 전 원장의 사퇴만으로는 이것이 끝날 수가 없다. 그래서 김기식 특검까지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여당은 김 전 원장을 물러나게 한 후원금 처리 방식과 관련해서
여야 의원 모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자 이렇게 맞불을 놨습니다. 김필중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김기식 전 금감원장의 사퇴에도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사퇴의 원인이 된 이른바 후원금 땡처리 셀프 후원 등을 포함해 모두 특검에서 수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국민은 김기식 금감원장이 국회의원 시절에 했던 모든 갑질 그리고 외유에 대해서 그 진실을 국민들은 알고 싶어합니다. 더 나아가 청와대 인사검증 책임론도 도마에 올렸습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이 역공에 나섰습니다. 여당이 꺼내든 카드는 정치자금 관련 의원 전수조사입니다. 김 원장에 대한 문제 제기거리로 삼은 피감기관 비용의 해외 출장, 정치자금 지출 행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합시다. 의원 임기 말 남아있는 정치 후원금을 소진하는 관행이 일부 의원들 사이에 있어온 만큼 전수조사를 통해 야당 의원들의 사례까지 모두 밝히자는 겁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제안에 한국당은 공식 반응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대신 오후에 김 전 원장의 뇌물수수와 업무상 횡령 혐의 등을 수사해야 한다며 특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일명 드루킹으로 불리는 김모 씨 일당의 포털 사이트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수사 인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드루킹이 댓글 조작에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또 배후가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겠다는 것입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드루킹이란 필명으로 불린 김모 씨의 네이버 댓글 조작 활동을 수사 중인 경찰이 수사 인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2개 팀 13명에서 5개 팀 30명으로 규모를 늘리는 겁니다. 김 씨가 조작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확보했는지 들여다보기 위해서입니다. 김 씨가 거느린 조직원 규모는 20-30명. 지난달 사무실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휴대폰만 170여 대였습니다. 사무실 임대료와 인건비, 휴대폰비 등을 감안하면 매달 수천만 원이 필요했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운영한 출판사는 사실상 유령 출판사로 지난 10년 넘게 출판 수익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의자들은 강연료와 비누 등을 판 수익으로 활동비를 충당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우선 본격적인 자금 추적을 위해 피의자 5명의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또 김 씨가 추가로 댓글 조작을 했는지 조사한 한편 이들의 배후 여부를 파악하는 데도 수사력을 모을 방침입니다. JTBC 박준우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도 드루킹 김모 씨의 댓글 조작 사건을 헌정농단 사건으로 규정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진상을 밝히겠다면서 국회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도 돌입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당이 개입한 일이 전혀 없는데 헌정농단 운운하는 것은 코미디 같은 얘기라고 반박했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민주당 댓글 공사 적각 닦아내라! 국회 본관 앞에 대형 천막이 들어섰습니다. 드루킹 김모 씨의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며 무기한 밤샘 농성에 돌입한 자유한국당이 설치한 겁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를 시작으로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농성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헌정누린 국회문란 끝장내고 저항적 대통령의 권력을 반드시 종식시킬 것입니다. 한국당 진상조사단은 김 씨의 느릅 출판사를 찾아 현장 점검을 하고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도 발의했습니다. 바른미래당도 특검 도입에 힘을 실었습니다. 명백한 부정선거 행위자 국기문란의 범죄입니다. 특별검사를 임명해 19대 대선 불법 여론조작 게이트의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당의 주요 정치인들이 오히려 피해자라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개인의 일탈을 두고 여당 차원의 개입 운운하는 것 자체가 코미디인 것입니다. 댓글 조작 사건을 놓고 충돌이 더 심해지면서 4월 임시국회에서 여야의 접점 찾기는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야권에서는 이번 댓글 조작 사건을 지난 2012년 대선 때 있었던 국정원의 댓글 공작 또는 시발단 사건과 닮은 꼴이라면서 여권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사건을 단순 비교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댓글 공작이나 시발단 사건과 관련해서는 단순한 댓글 조작 외에도
다른 의혹과 사실들이 이미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바른미래당은 시발단 사건 초기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이 개인 일탈로 사건을 덮으려 했다면서 현재 상황과 비교합니다. 정권이 바뀌고 민주당원의 댓글 조작이 드러나자 180도 말을 바꿨습니다. 이번에는 근거 없는 마녀사냥. 시발단은 2012년 대선 때 온라인 공간에서 박근혜 후보를 돕기 위해 활동한 불법 조직인데 드루킹으로 불린 민주당원 김 씨의 활동이 당시와 똑같다는 겁니다. 한국당에선 이명박 정부 때 있었던 국정원 댓글 사건을 언급하며 다른 게 뭐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하지만 당시 댓글 공작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국정원 직원, 즉 현직 공무원이었습니다. 정치 관여를 막고 있는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선고됐고 오는 19일 대법원 판결이 예정돼 있습니다. 민간인이 참여한 시발단 사건의 경우도 문재인 사무실은 선거운동용이었다는 게 박근혜 정부 당시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관에서 댓글 달기가 이뤄졌다는 겁니다. 게다가 시발단 운영자는 당 선대위에서 공식 직함을 받았고 사무실에서 박근혜 후보 명의의 임명장도 여러 장 발견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을 2012년 대선 당시 사건들과 비교하려면 드루킹의 경공모에도 캠프 차원의 조직적 관여가 있었는지 등이 먼저 밝혀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드루킹 김모 씨는 매크로라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댓글 공감수를 조작했던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가 드러났죠. 저희 취재진이 드루킹이 이끄는 경공모의 일부 회원들이 서로 공유한 동영상을 입수했습니다. 바로 문제가 된 매크로 프로그램을 설명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윤재영 기자입니다. 경제적 공진화 모임의 일부 회원들이 공유한 유튜브 영상입니다. 네이버에 자동으로 광고성 댓글을 다는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 아이디로 다 남겼다면 두 번째 아이디로 바꿔서 또 남기기 시작하고 이 IP는 어디서 뽑냐면요. 클릭 한 번으로 여러 개의 아이디가 수십 개의 동일 댓글을 만듭니다. 추적을 피할 수 있게 인터넷 IP 주소도 자동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2013년에 게시된 이 영상은 지난 1월 말 일부 경공모 회원들 사이에서 공유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참조하려고 했거나 아니면 이렇게 만들어보자라고 했거나 아마 그러려고 본 거 아닐까. 해당 동영상 제작자는 영상에서 소개된 방법을 활용해 지금도 댓글 공감수 조작이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댓글 수 공감이나 이런 걸 조작하는 게 가능한가요? 네, 가능해요. 실제 드루킹 김모 씨 등은 해당 동영상을 공유할 무렵인 지난 1월 중순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댓글 공감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댓글을 조작하는 것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이지만 네이버 측은 이를 원천적으로 막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막는 만큼 또 그거를 우회해가지고 공격해오는 시도는 또 존재하는 것이고 바이러스랑 백신 간의 싸움 같은 거라서요. 국내 포털들의 댓글 정책에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예, 한 가지 좀 예고를 해드리겠습니다. 내일 저희 뉴스룸이 끝난 직후에 국회 교섭단체 원내대표 4사람을 모두 초청해서 긴급 토론을 갖겠습니다. 금감원장 사임과 네이버 댓글 조작 사건, 또한 전국 현안인 개헌 문제라든가 남북 정상회담 문제까지 가능하면 모두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격렬한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차이나는 클래스는 내일 결방됩니다. 예고를 좀 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남북 정상회담 딱 열흘 앞으로 다가왔죠. 불과 얼마 전까지도 4월 위기설이 불거질 정도로 위기가 고조됐던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남북 정상회담 정례화를 공식적으로 거론할 만큼 한반도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남북은 내일 의전, 경호, 보도 관련 2차 실무회담을 합니다. 27일 몇 시부터 어떤 형식으로 정상회담을 진행할지 내일 회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열린 남북 정상회담 전문가 그룹과의 차담회에서 남북미, 그러니까 3자가 되죠. 남북미 정상회담 추진 의사도 강하게 밝혔습니다. 정재윤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의 전문가 자문단과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북한 제재 때문에 합의할 수 있는 범위가 좁아졌다고 언급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습니다. 또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합의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고도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최종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그 전에 선행되는 남북 정상회담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강조한 걸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올해 꿈꿔온 것을 이룰 기회이긴 하지만 그때는 남북 관계만 좋으면 되고 북한이 어떻게 나오나만 걱정하면 됐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지 않다면서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 등 달라진 상황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이어 남북미 회담에 대한 의지도 강하게 내비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정상회담 정례화를 언급했습니다. 이번 회담의 평가가 좋으면 판문점 회담이 정착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여부가 굉장히 저희들한테는 중요합니다. 남북 정상의 한 라인은 20일에 설치되고 이때 시범 통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정상회담 전에 필요할 경우 정의용 안보실장이나 서훈 국정원장이 다시 북한에 방문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정상회담 날짜가 이렇게 다가오면서 우선 관심을 끄는 것은 당일 두 정상의 동선입니다. 11년 만에 만나는 남북 정상이 어디서 어떻게 만나느냐 하는 것인데 아직 물밑 조율 중인 정상들의 예상 동선을 이선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곳은 영화 촬영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인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오는 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걸어오는 방법입니다. 김 위원장이 판문각에 미리 도착한 뒤에 계단을 따라서 걸어 내려오거나 판문각 앞까지 차를 타고 온 뒤에 이곳에 내려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왼쪽부터 차례대로 중립국감독위원회,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실, 그리고 소회의실을 가리키는 T1, T2, T3 세 건물이 있는데요. 걸어서 군사분계선을 넘는다면 이 T2와 T3 사이인 이 길을 통할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이 판문각에서 정면으로 보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높이 10cm의 콘크리트 경계석, 이게 군사분계선인데요. 이 군사분계선을 이렇게 걸어서 넘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회담이 진행되는 평화의 집은 이 군사분계선으로부터 걸어서 5분도 안 되는 거리에 있습니다. 걸어서 군사분계선을 넘을 경우에는 이 바로 앞에 있는 자유의 집을 통과해서 평화의 집까지 가게 됩니다. 차를 타고 군사분계선을 넘거나 걸어서 군사분계선을 넘은 뒤에 차를 타고 평화의 집까지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북측에서부터 차를 타고 군사분계선을 넘게 되면 회담장 동쪽을 돌아서 평화의 집까지 가게 됩니다. 평화의 집 1층 로비입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함께 로비로 들어오거나 문 대통령이 이곳에서 김 위원장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두 정상은 악수를 하고 간단한 인사를 주고받은 뒤 회담장이 있는 2층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두 정상이 함께 들어온다면 계단보다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2층으로 올라오면 바로 이곳 회담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가운데 직사각형 모양의 테이블이 있고요. 테이블 위에는 마이크와 간단한 필기도구, 그리고 물이 놓입니다. 테이블 양측에 남북 정상과 배석자들이 앉게 됩니다. 제가 서 있는 방향을 기준으로 이 북측은 왼쪽, 우리 측은 오른쪽에 앉습니다. 이 양측 중앙에는 각각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앉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중심으로 양측 배석자들이 앉게 됩니다. 명단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우리 쪽은 임종석 비서실장과 정의용 안보실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서훈 국정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북쪽에서는 김영철 부위원장과 이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JTBC 이선화입니다. 27일 정상회담 당일의 의전 계획도 윤곽이 조금씩 잡혀가고 있습니다. 전례에 따라서 레드카펫을 깔고 의장대와 군악대는 도열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북한 국기를 걸거나 예포를 쏘는 이른바 로열 살루트는 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의장대 사열은 정상에 대한 최상급 예우입니다. 2000년 김대중 대통령,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을 찾았을 때 북한은 레드카펫을 깔고 육해공군 의장대를 도열시켰습니다. 군악대가 환영곡을 연주하는 사이 우리 대통령은 사열대에 올라 인민군 의장대의 격려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태극기는 보이지 않았고 애국가도 연주되지 않았습니다. 일반 정상회담 시 의전에서 두 가지를 빼놓고 진행한 겁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 의전도 두 차례 전례에 맞춰 준비될 것이라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자유의 집과 평화의 집 사이에 레드카펫을 깔고 우리 군의 의장대가 도열하는 방안이 유력 검토되고 있습니다. 북한 국기는 걸지 않고 군악대도 단순 환영곡이나 남북 화합을 상징하는 곡을 연주할 걸로 보입니다. 21발의 예포 발사, 즉 로얄 샬롯은 하지 않는 게 확정적입니다. 비무장지대에서 대포를 쏘는 게 부담스럽고 국기 개양 없이 예포만 쓰는 것도 어색하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격식은 갖추되 판문점이란 특수성과 과거 전례를 참고해 최종 의전안을 짜겠다고 말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의 이른바 물컵 갑질 논란은 시간이 갈수록 그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현민 전무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법무부에 출국 정지를 요청했습니다. 일부 회의 참석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조 전무가 얼굴에 음료를 뿌렸고 이 때문에 피해자가 얼굴과 안경을 닦았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준석 기자입니다. 경찰이 오늘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신분을 피의자로 전환하고 출국 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내사에 착수한 지 나흘 만입니다. 경찰은 그동안 광고 대행사 직원들을 상대로 피해자 조사를 벌였습니다. 경찰에 출석한 이들은 조 전무가 종이컵에 든 매실 음료를 얼굴에 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가 얼굴과 안경, 어깨를 닦았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조 전무가 종이컵 옆에 있던 유리컵을 던졌는지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조 전무는 그동안 물이 든 유리컵을 바닥에 던진 것은 인정하지만 얼굴에 뿌리지는 않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만약 조 전무가 직원들을 향해 유리컵을 던졌다면 특수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조 전무를 폭행 혐의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JTBC 서준석입니다. 폭언은 아무것도 아니다.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사내 갑질을 증언하는 현직 대한항공 승무원이 저희 취재진에게 한 말입니다. 일상적인 폭언은 그냥 참으면 되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정말 무서운 것은 총수의 말 한마디, 댓글 하나에 직원들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구희령 기자입니다. 조현민이 욕하고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조현민 씨나 이런 분들은 소리나 지르고 말아요. 그것만 참아내면 되는데 폭언과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좀 모멸감을 주는 것뿐이지. 대한항공 현직 승무원은 조현민 전무를 비롯한 총수 자녀들의 폭언이 일상적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조양호 회장이라고 했습니다. 직원들한테 정말 피를 말리는 분은 회장이거든요. 심지어는 인사 크게 한다고 창피하다고 그 팀장이 면직됐거든요. 승객 불만에 조 회장이 간단한 댓글이라도 달면 한밤중까지 조사를 받아야 했단 겁니다. 대한항공 출신의 조종사 역시 모두들 조 회장 눈치 보기에 바빴다고 했습니다. 회장 탄다고 하는 비행기는 외국인이 기장을 또 급히 섭외해가지고 스케줄 바꿔서 넣고. 조현아 사장의 땅콩 회항을 폭로한 박창진 사무장도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조현민 씨 사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것은 이제 만연해 왔고 있었던 일인데 다 눈 감았을 뿐이에요. JTBC 구희령입니다. 전현직 대한항공 직원들이 취재팀에 전한 이야기 중에는 단순한 갑질을 넘어서는 내용도 있습니다. 총수 일가가 해외에서 산 고가 명품 등을 직원들을 통해서 세금도 안 내고 들여온다는 의혹입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탈세인데 관세청도 관련 제보의 진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한 익명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올라온 글입니다. 절세의 제왕이라는 제목인데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일가의 해외 쇼핑 행태에 대한 글입니다. 해외에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어치의 쇼핑을 즐기곤 세금을 내지 않고 국내로 밀반입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복수의 대한항공 직원들은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총수 일가가 쇼핑한 물건을 대한항공 해외 지점에 전달하면 직원들이 나서 국내로 들여오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한 고참 승무원은 이런 일이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관행이며 담당 직원이 따로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직원은 이 같은 물품 반입이 주로 공항 내 항공사 임직원들이 다니는 통로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관세청 인천본부 세관은 이 같은 무관세 통과 의혹이 제기되자 진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대한항공의 막무가내식 행보의 대상은 비단 직원들이나 광고 대행사뿐만이 아닙니다. 정부가 권고를 해도 대놓고 무시하기 일쑤였습니다. 최근에 정부는 실태조사를 통해서 대한항공의 승무원이 부족해서 문제가 있다며 더 뽑으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대한항공 측은 사람을 더 뽑는 대신에 비행기에 타는 승무원 수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싼 항공연에는 승객들의 안전관리나 서비스의 질은 자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박영호 기자입니다. 대한항공은 최근 객실 승무원들을 대상으로 업무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회사 측은 이 자리에서 다음 달 1일부터 2시간 이상 비행하는 전 노선에서 탑승 승무원 수를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승객 200명이 타는 비행기의 경우 지금은 승무원 6명이 서비스를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5명만 투입됩니다. 대한항공이 승무원 수를 줄이기로 한 건 아이러니하게도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휴가를 제대로 쓸 수 없어 연차만 100일 이상 쌓인 승무원도 있다는 JTBC의 보도가 계기가 됐습니다. 실태조사에 나선 국토부는 인력 부족이 근본 원인이라며 추가 채용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대한항공은 사람을 더 뽑는 대신 탑승 승무원을 줄이는 방식을 택한 겁니다. 문제는 이럴 경우 피해가 고스란히 승객들에게 갈 수 있습니다.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건 물론 비상시 대응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식당에서 50명이 한꺼번에 들어가는데 혼자 한다는 건 저희가 혼자 50명 정도를 맡고 있거든요. 저희 제정신이 아니게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JTBC 박여우입니다. 미국 국적인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6년 동안 불법으로 진에어 등기 임원을 맡았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국토교통부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국토부는 진에어와 대한항공 측에 조 전무가 진에어 등기 임원을 맡은 경위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항공사업법상 외국인은 국적 항공사의 등기 임원을 맡을 수 없지만 앞서 조 전무는 2010년부터 2016년 3월까지 6년 동안 진에어의 등기 임원을 지낸 사실이 확인돼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삼성이 과거에 노조 결성을 막기 위해서 직원들을 미행까지 했다는 것은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 JTBC는 이런 미행 정황이 담긴 동영상을 입수했습니다. 또 다른 동영상에는 노조 관련 유인물을 배포하자마자 회사 측 관계자가 빼앗아가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그러나 노동청은 미행이 아니었다는 삼성의 해명을 받아들였고 유인물 배포 방해는 실무진의 혐의만 인정한 것으로 수사를 끝냈습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2011년 7월 삼성의 노조를 만들려던 박모 씨와 조모 씨가 차를 타고 집 앞까지 온 삼성 직원들을 발견합니다. 어쩐 일이 생기세요? 공부들 안 하시고. 보러 왔지. 얼굴 왜 보러 가시고 시간에? 노조 설립 막으려고 온 거예요? 무슨 노조 설립을 하고. 시킨다고.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지. 무슨 얘기 하실 건데요? 업무 얘기하실 거예요? 개인적인 얘기하실 거예요? 금속노조 삼성 지회 측은 영상 속 사례를 비롯해 삼성이 수시로 미행이나 감시를 해왔다며 2013년 서울고용노동청에 주장했습니다. 1년 뒤 나온 노동청의 수사 보고서입니다. 노동청은 반차를 낸 뒤 연락이 안 돼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 찾아갔다는 삼성 측 해명을 받아들였습니다. 노동청은 미행 증거가 담긴 동영상을 제출받고도 삼성 측 진술에 따라 죄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전형적인 삼성 봐주기 수사였습니다. 또 다른 영상입니다. 노조 관련 유인물이 직원에게 건네집니다. 그런데 읽어볼 새도 없이 회사 관계자가 낚아채버립니다. 노동청은 유인물 배포 방해와 관련해선 상급자의 지시 여부가 드러나지 않았다며 실무진의 혐의만 인정했습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노조 파괴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삼성전자 서비스가 오늘 8천여 명의 수리 기사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합법적인 노조 활동도 보장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삼성이 80년간 표방해온 무노조 경영 원칙을 폐기하겠다는 것으로 일단 보이는데 제대로 이행이 될지 다른 계열사로 확산될지가 관심입니다. 그동안에 삼성은 수리기사들을 사실상 직접 관리 감독하면서도 위장 도급 형태로 고용해왔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삼성은 이와 같은 의혹을 숨기기 위해서 노동부에 거짓 증거까지 제출했던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고용노동
고용노동부가 지난 2013년 삼성전자 서비스를 2달간 감독하고 발표한 보고서입니다. 하청업체의 독자적인 권한이 뚜렷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에서 일하는 수리기사들을 불법 파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시 삼성전자 서비스는 수리기사 등 만여 명을 형식상의 하청업체를 두고 사실상 직접 고용하고 있다는 이른바 위장도급 의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최근 수사를 하면서 당시 삼성이 노동부의 적법 판정을 받기 위해 거짓 증거를 제출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문건에 따르면 삼성 측은 노동부로부터 인터뷰를 받아야 하는 인물들을 미리 교육시킨 뒤 조사에 응하게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하청업체가 노동부에 제출하는 모든 자료들도 본사 TF팀이 먼저 검수한 뒤에 내도록 했다고 합니다. 수리기사들의 채용부터 임금 지불, 징계나 해고에 이르기까지 실제로는 본사가 관리해왔지만 하청업체가 독자적으로 처리해온 것처럼 했다는 겁니다. 또 사측 TF는 노동부 조사에 대응하는 과정 전반을 수시로 작성해 보고서로 남겼는데 노동부의 최종 보고서에 담긴 내용과 여러 대목이 흡사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삼성과 노동부 보고서에 비슷한 내용이 담긴 경위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부산대학교에서 또 미투 폭로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박사과정 논문 심사위원장을 맡은 교수가 대학원생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몸을 더듬었다는 것입니다. 해당 학생이 문제를 제기하자 교수는 사랑한다는 문자까지 보냈습니다. 배승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던 A씨가 김모 교수에게 받은 문자입니다. 치유될 수 있다면 죽음을 마다하지 않겠다. 선생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지난 2015년 11월 A씨와 A씨의 지도교수 그리고 김 교수는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교수는 A씨 박사 학위 논문을 심사할 심사위원장이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이후 함께 간 노래방에서 김 교수는 강제로 입맞춤을 했습니다. 이제 제 머리카락을 쓰다듬고 어깨를 잡고 손을 더듬다가 저를 갑자기 벽에 밀어붙이고 키스를 시도했고 며칠 뒤 A씨가 학교 인권센터에 조사를 요구하자 김 교수가 이런 문자를 보낸 겁니다. 하지만 자신만 힘들어질 거라는 주변 만류 때문에 신고를 철회했습니다. 최근 미투 운동에 용기를 얻은 A씨는 학교 인권센터에 다시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김 교수에게서 정말 미안하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피해자를 보호해야 될 센터가 가해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지난달부터 연구년을 시작한 김 교수는 여러 차례 전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이 시간에 검찰 내 성폭력 실태를 고발해서 미투 운동을 촉발시킨 서지현 검사가 한국 YWCA 연합회가 주최하는 제16회 한국 여성 지도자상 시상식에서 젊은 지도자상을 수상했습니다. 서 검사는 서면으로 밝힌 수상 소감에서 분에 넘치는 뜻깊은 상을 받게 돼서 감사드린다며 평범한 아내이자 엄마로 살다가 인생에서 가장 큰 용기를 내어 세상 앞에 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투 운동은 공격적 폭로가 아닌 공감과 연대의 운동이라고 강조하고 힘겹게 떨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아주 작은 빛이라도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보도해드리고 있는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씨의 신도 성폭행은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목사와 전도사 등의 추가 폭로 등으로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집중적으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상대적으로는 괜찮았지만 남부지방은 종일 공기가 탁했습니다. 바다로 빠져나갔던 황사가 바람을 타고 다시 돌아들어온 겁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섬진강 줄기입니다. 청정 지역으로 유명한 이곳을 미세먼지가 뿌옇게 뒤덮었습니다. 깨끗하게 보이던 풍경은 흐릿합니다. 오가는 사람들도 마스크를 썼습니다. 밖에 나가기가 좀 겁이 나서 운동도 요새 못하고 있어요. 하동군 일대는 낮 1시부터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한때 세제곱미터당 213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매우 나쁨 수준인 150마이크로그램을 훌쩍 넘긴 겁니다. 전남도 오후 2시에 동부 쪽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지만 불과 1시간 뒤 서부까지 확대됐습니다.
제주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후 5시를 기해 제주 전역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반면 서울 등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맑았습니다. 어제 남해상으로 빠져나갔던 중국발 황사가 다시 바람을 타고 남부지방 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기상청은 내일도 영남과 전남 등 남부지방의 미세먼지 농도가 하루 종일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수도권과 영서 지역도 오전까지는 공기가 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네, 각 부처들이 미세먼지 대책을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지 국무조정실이 올 초에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선 부처가 스스로 미흡하다고 인정한 정책들이 국무조정실에선 정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기 어렵겠죠. 윤정식 기자입니다. 외교부가 국무조정실에 제출한 미세먼지 대책 이행 보고서입니다. 한중 정상 미세먼지 협력 의지 공동선언 정책에 대해 미흡했다고 자평했습니다. 올해는 양국 외교장관 회담에서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개선안도 덧붙였습니다.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국무조정실이 만든 최종 보고서입니다. 여기에는 해당 정책이 이렇게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한중 정상회담에서 미세먼지 문제를 언급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국토부의 수소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 환경부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 산림청 국유지 도시숲 조성 사업도 담당 부처가 미흡했다고 인정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최종 보고서에는 모두 정상으로 기재됐습니다. 국조실은 각 부처의 평가는 참고사항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국조실이 제시한 평가 기준 역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OX에게 이행을 했냐 안 했냐도 따졌거든요. 실적이 어떤 수준에 도달했냐 안 도달했냐 그 질적 평가는 사실 좀 부족했다는 건 인정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조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료들의 이런 보고에 기초해서 대통령이라든지 최종 의사결정자가 판단을 하게 되면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게 되겠죠. 실제 이낙연 총리는 최종 보고서만 받았습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네, 이번엔 이런 미세먼지가 우리 몸에 얼마나 해로운지 그 심각성을 또 한 번 생각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환경의학의 대가로 불리는 뉴욕대 윌리엄 롬 교수는 2001년 9.11 테러 당시 먼지에 노출된 10만 명의 건강을 8년 동안 추적해서 연구했습니다. 폐 기능이 현저히 떨어졌는데 시간이 지나도 회복하지 못했다는 결론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심재우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9.11 테러의 잔해는 3개월 동안 불탔습니다. 당시 먼지에 노출된 사람은 약 30만 명입니다. 롬 뉴욕대 교수는 이들 가운데 10만 명을 8년 동안 추적하면서 역학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테러 발생 2주 동안 먼지에 집중적으로 노출된 구조대원의 경우 평균 32%의 폐활량을 잃었습니다. Workers who were there, called survivors, cleanup workers have also been studied, and lastly, the firefighters. At the time of the dust, there was a decrease in the breathing capabilities. 많은 사람들은 7, 8년이 지나도 정상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Suffering from respiratory symptoms like cough, wheeze, shortness of breath. 현재 미국의 대기오염 수준에서는 6개월, 중국에서는 1년의 평균 수명이 단축된다며 특히 어린이에 대한 영향을 경고했습니다. 미세먼지에 심하게 노출된 어린이의 경우 폐 성장이 더디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롬 교수는 초미세먼지를 쥐에게 6개월간 노출시킨 결과 혈관을 파괴하는 사례를 다수 관찰했다고 했습니다. 호흡기, 심혈관 계통에 이어 뇌질환에 대한 경우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스페인, 네덜란드 연구팀은 미세먼지가 태아 뇌 성장에 영향을 준다고 분석했고 미국, 멕시코 연구팀은 환경연구저널 최신호에 40세 이하에서 초미세먼지가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에서 JTBC 심재우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 자원 외교에 앞장섰던 광물자원공사는 지금 빚만 5조 원이 넘습니다. 당장 보름 뒤에 갚아야 하는 5,300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일 해외 주식 시장에 채권을 상장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보증을 서고 높은 이자까지 보장하자 170곳이 넘는 투자자가 몰렸습니다. 문제는 본격적인 빚잔치가 이제부터라는 겁니다. 전영희 기자입니다. 100년을 내다보는
에너지 인프라를 반드시 구축해내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광자공은 해외에 5조 원 넘게 쏟아부었지만 투자한 돈은 인프라가 아니라 빚으로 남았습니다. 광자공은 당장 다음 달 2일 돌아오는 5억 달러, 우리 돈으로 5,300억 원을 갚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광자공은 내일 해당 채권을 싱가포르 증권거래소에 상장합니다. 정부는 신용도가 낮은 광자공을 위해 이미 지난달 지급 보증을 약속했습니다. 광자공이 투자자들에게 제시한 금리도 4%가 넘습니다. 그러자 170개가 넘는 해외 기관이 몰려 이 채권에 투자하겠다는 돈만 3조 원에 달했습니다. 광자공이 지금까지 발행한 해외 채권 금리는 2에서 3%대였습니다. 이번엔 4.12%라는 높은 이자를 내야 합니다. 5년 만기 기준 이자만 1,000억 원이 넘습니다. 급한 불은 껐지만 올 11월엔 1,000억 원짜리 채권을 또 막아야 합니다. 내년에만 추가로 9,000억 원이 필요하고 2036년까지 총 5조 2천억 원을 갚아야 합니다. 결국 높은 이자로 빚을 내 기존 빚을 돌려막는 악순환은 향후 20년 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JTBC 전영입니다. 네, 일본의 아베는 총리 낙마선이라고 하는 지지율 20%대를 기록 중입니다. 여기에 재무성 차관의 성추문이 불거지면서 엎친 데 덮친 격이 됐습니다. 그런데 재무성은 사과는커녕 피해 여성이 직접 나서라고 압박하는가 하면 되레 차관의 인권을 운운하기도 했습니다. 윤서령 특파원입니다. 재무성 차관이 여기자를 상대로 가슴을 만져도 되냐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나온 뒤 재무성이 내놓은 조사 결과입니다. 재무성 차관은 가끔 여성이 나오는 가게에서 말장난을 한 적은 있지만 여기자를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한 적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당시 차관의 음성까지 공개됐는데 발언 상대가 누군지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재무성은 보도에 나온 여기자가 있다면 조사에 협력해달라며 각 언론사에 협조 요청까지 했습니다. 해명도 확실치 않은 데다 2차 피해에 해당되는 피해자 신원 공개를 요구한 재무성에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違う、女性記者を呼び出すことは時間稼ぎとの批判ありますが。個人自分の声はわからないでしょうか。 아소 부총리는 파장 축소에 급급했습니다. 言われている人の立場も考えてやらないかんですよ。福田の人権はマシ、福田の人権はなしってわけですか。 이딴 스캔들에 내각의 중추인 재무성이 등장하고 정권 2인자인 아소 부총리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이 커지면서 아베 총리의 운신의 폭은 더욱 좁아지는 모양새입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미국의 스타벅스 매장에서 흑인을 대상으로 한 인종차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음료를 주문하지 않은 흑인은 화장실도 이용하지 못하게 했던 겁니다. 스타벅스 최고 경영자가 사과했지만 파장이 쉽게 가라앉진 않을 것 같습니다. 부소현 특파원입니다. 로스앤젤레스의 한 스타벅스 매장입니다. 한 남성이 화장실에서 막 나온 백인 남성에게 어떻게 화장실을 쓸 수 있었는지 묻습니다. Before you made a purchase, they let you use the restroom, right? I just typed in, I asked for the code. You asked for the code and they just gave it to you, right? Before you made a purchase. 소셜미디어에 영상을 공개한 사람은 사회활동가 숀 킹입니다. 화면 속 흑인 남성이 음료를 사기 전 화장실 출입 코드를 요구했는데 거절당했다고 했습니다. 필라델피아의 스타벅스 매장은 지난 12일 음료를 주문하지 않고 일행을 기다리던 흑인 남성 2명을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경찰에 체포돼 쫓겨나는 영상이 공개되며 불매 운동으로 번졌습니다. 결국 최고 경영자는 공개 사과했습니다. 그래도 논란은 확산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시장이 시정부에 진상조사를 요구했고 일부 고객들은 당장 매장 문을 닫으라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흑인 사회 분노가 커지며 불매운동 확산 가능성에 스타벅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부소윤입니다. 썩지 않는 쓰레기, 환경의 재앙, 플라스틱 얘기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곤충이나 효소를 이용해서 생물학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만 보면 그 효율성이 매우 놀랍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북미가 원산지인 파리목의 동해 등해입니다. 파리처럼 보이지만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유충일 때는 음식물 쓰레기를 정화하는 특별한 재주도 가지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10kg에 유충 5,000마리를 투입하면 이틀이면 모두 먹고 분해합니다. 분해 후 나오는 분변토는 퇴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주 동안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분변토를 내뱉는 사이 2cm까지 자란 동해 등의 유충은 동물 사료로 이용됩니다. 최근엔 관련 규정이 정비되면서 대량 처리도 가능해졌습니다. 수만 마리, 수십만 마리가 되면 음식물 쓰레기를 수십 킬로, 따라서는 수십 톤, 수백 톤까지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국 포츠머스대 존 맥기언 교수팀은 플라스틱 먹는 효소를 만들었습니다. 2016년 일본에서 발견된 플라스틱 먹는 박테리아를 연구하던 중 훨씬 강력한 성능을 가진 효소를 만들어낸 겁니다. 플라스틱이 자연적으로 분해되려면 수백 년 넘게 걸립니다. 하지만 변종 효소는 며칠 만에 분해를 시작했습니다. 또 분해된 물질을 활용하면 원제품과 거의 똑같은 투명 플라스틱을 만들 수 있다고 연구팀은 밝혔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92년에 걸친 장편 영화가 막을 내렸다. 어제 세상을 떠난 배우 최은희 씨의 빈소에는 영화인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았던 삶을 권근영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내 일생을 영화하는 시나리오를 쓴다면은 그렇게 고생만 하는 그런 건 안 썼을 거라고. 힘들었어요. 최은희는 자신의 인생을 영화로 만든다면 화려하고 멋진 것만 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신상옥 감독과 결혼해서 만든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성춘향. 영화 속에선 다채로운 여성의 삶을 그리며 여배우 트로이카라고 처음 불렸습니다. 여배우 최초의 영화 감독이 됐고 우리 영화 역사상 처음으로 국제영화제에서 주연상을 받는 영광도 안았습니다. 그러나 삶은 꼭 눈부시지만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달콤한 로맨스보다는 한편의 스릴러 같았습니다. 1978년 신상옥 감독과 잇따라 납북되며 원치 않았던 인생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당시 최은희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김정일 위원장의 일화도 소개됐습니다. 최 선생, 제가 어떻습니까? 제가 난쟁이 똥자루 같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8년을 지낸 두 사람은 1986년 오스트리아 빈의 미국 대사관을 통해 극적으로 탈출했습니다. 미국에 머물다 우리나라에 다시 돌아온 건 1999년이었습니다. 너무 한 가지만 하면서 여자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못했구나라는 것에 대한 살아오신 게 너무 폭풍 같아서 제 속에 있는 영화 한 세기가 완전히 끝났구나 하는 생각. 영화인 최은희는 생전에 500년을 산 것처럼 모질었다고 스스로 회고했고 장례식장엔 노래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를 틀어달라고 말했습니다.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장례식은 고인의 뜻에 따라 가족장으로 치러집니다. JTBC 권근영입니다. 지난 겨울에 한파 피해로 무와 감자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달 무 20kg의 도매 가격은 18,611원으로 평년보다 80% 가까이 올랐습니다. 감자도 20kg당 11만 5,128원으로 도매가가 평년의 2배 이상입니다. 정부는 수급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비축 물량을 풀고 수입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서울 용산기지에 주둔해온 주한미군 사령부가 오는 6월 하순부터 평택기지로 이전을 시작합니다. 이사하는 데 최소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비슷한 시기 한미연합사령부도 국방부 영내로 자리를 옮길 예정입니다. 로힝야족 난민이 손을 뻗어 도움을 요청합니다. 피난을 가다가 힘이 빠져 쓰러진 모습입니다. 퓰리처상 이사회는 로힝야의 비극을 담은 로이터의 사진들을 올해 사진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했습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미얀마 정부의 로힝야족 탄압을 인종 청소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은 페이스북이 이용자 몰래 얼굴 사진 정보를 수집한 데 대해 집단 소송을 진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안면 인식을 위한 정보 수집이 개인정보 침해라고 봤습니다.
페이스북은 지난 미국 대선 기간에 이용자 8,70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해서 소송을 당한 상태입니다. 공사 장비가 주민들 다니는 도로 위로 이동하고 매일 대형 화물차들이 지나다니고 주택가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주민들은 불안해하는데 지자체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밀착 카메라 손광균 기자입니다. 서울 성북구 주택가의 한 도로입니다. 여기까지가 거의 막다른 골목이고 이 뒤쪽은 사유지인데요. 옆에는 게시물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요. 구청 건축과에서 주민들의 동의 없이 허가를 내줬다라고 나와 있고요. 아래쪽에는 이 판결문도 붙여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건축 허가가 난 곳이 이 뒤쪽에 보이는 공사 현장입니다. 단독주택이 있던 자리에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 허가가 난 건 2015년 12월입니다. 그런데 공사가 제대로 시작하기 전부터 맞은편 아파트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아파트로 통하는 도로가 문제였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공사장과 맞닿은 이 도로가 사유지라고 주장합니다. 건물이 들어설 땅은 사방에 도로가 없는 이른바 맹지라는 겁니다. 맹지에는 건축 허가가 날 수 없기 때문에 공사도 무효라는 입장입니다. 사실은 여기가 소방차가 있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처음에 허가를 여기를 무슨 도로처럼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그것도 너무 황당했고요. 주민 반대가 이어지자 지난해부터 아찔해 보이는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도로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공사 장비를 옮겨야 할 다른 방법이 필요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건너편의 주택가를 빌려서 반대편 공사장으로 옮기기 시작한 겁니다. 지난해 5월에는 협파기 공사를 위해 굴착기를 크레인에 매달아 옮겼습니다. 최근까지 각종 공사 자재를 이런 식으로 옮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청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건축법에 따라 일반 도로로 보고 허가를 낼 수 있으며 주민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다만 공사가 안전하게 마무리될 때까지 현장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건축물이 준공되기 전에 구와 건축주와 민원인 간의 상호 간에 최선을 다해서 협의라든지 중재를 하도록.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힌 곳은 또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들이 모여있는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입니다. 이른 시간부터 대형 화물차가 좁은 골목을 오갑니다. 불법 주차된 차들과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사이로 가까스로 통과합니다. 한 업체의 임시 창고를 드나드는 화물차들인데 주민들은 오전에만 수십 대의 차들이 다닌다고 주장합니다. 삼면이 주거지역이에요. 그리고 한쪽은 학교들이 다 있고 또 옆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대형차가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왔다가 여기서 이렇게 나가요. 이 업체가 2년 전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의 물류센터 건축을 허가받으면서 주민과 업체 사이의 갈등은 더 깊어졌습니다. 서울시 갈등조정위원회가 중재에 나섰지만 결국 이달 초 대화를 중단했습니다. 주민들은 청와대 온라인 청원 게시판에서 서명운동도 시작했습니다. 영등포구청은 허가 자체는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서 업체 측의 안전 강화 방안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적 공방과 행정적 절차에 대한 논란이 오가는 사이에 주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대형 안전사고로 이어지기 전에 지자체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밀착 카메라 손광균입니다. 느껴지다. 깊어지다. 감동하다. 더 큰 세상은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시작된다. 새로운 도전을 만날 때 히말라얀 오리지널 블랙 야크.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정작 의아했던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대한항공 총수 일가에게 갑질을 당했다는 광고 회사는 논란이 시작됐을 때 입을 다물었습니다.
일견, 그들은 문제가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는 듯 보였죠. 사실 의아할 것도 없습니다. 광고주에게 광고회사는 어쩔 수 없는 을의 위치, 그러니까 회사 문을 닫기를 각오하지 않는 이상 함부로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처지였죠. 어떻게든 밥벌이를 유지해야 하는 절박함. 그들은 차라리 입을 닫아 생계를 이어가는 길을 택했던 것. 물컵인지 음료수 컵인지를 얼굴인지 바닥인지에다가 던졌든지 뿌렸든지 그것은 이 천박하고 비합리적인 갑을의 구조 속에서 아무런 차이를 갖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입을 다문다 한들 누가 그들을 비겁하다 할 수 있을까? 또 다른 걱정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런 소리를 들으면서 회사 다닌 걸 가족들이 알게 되어 가장 가슴이 아프다. 터무니없는 갑질과 욕설을 감내해온 세월보다 가족이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 더욱 두려웠던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자고로 월급이란 참아서 버는 돈, 월급값이 욕값이라 여기며 자주하는 노동자들의 숭고한 밥벌이. 누가 그들을 비겁하다 할 수 있을까? 가족이란 건 조 전무님한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 며칠 사이 그 폭압적 분위기의 음성 파일을 공개해 온 세상을 놀라게 한 대한항공의 직원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언니를 위해 복수하겠다 이렇게 말한 그에게도 가족이 있듯이 낯뜨거운 모욕을 꾹꾹 참아가며 일하는 모두는 아내이자 남편, 자녀이자 부모, 즉 누군가의 가족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물컵과 욕설로 불거진 일하는 자의 슬픔은 우리의 저녁 시간을 묵직하게 내리누릅니다. 더부룩하게 배가 불렀다. 살아간다는 게. 그날 나는 분명 슬픔도 배불렀다.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 그렇게 지금 이 순간도 혼자 참으며 견디며 가족의 뜨거운 밥을 위해 노동하는 사람들. 누가 그들에게 비겁하다 말할 수 있을까?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지금부터는 만민중앙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이재록 씨의 성폭행 의혹 수사 속보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찰 수사가 확대되면서 이 씨에 대한 의혹을 추가로 폭로하거나 증언하는 교회 관계자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도사 한 명이 자신도 이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특히 해당 전도사는 신도에게 보낸 글에서 최근에 JTBC 보도로 성폭행 의혹이 알려진 뒤에 이를 은폐하기 위한 대책회의까지 열렸다고 폭로했습니다. 먼저 이상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록 씨 곁에서 일하던 전도사 A씨는 어제 만민중앙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신도에게 이 씨의 성폭력을 알고 있었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특히 지난주 목요일 교회에서 자신도 참석한 가운데 이재록 씨 성폭행을 은폐하기 위한 회의가 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의에는 고위직 8명이 모였다고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교회 고위 인사들은 특정 피해자가 움직이면 곤란하다고 말하는 등 이미 성폭력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썼습니다. 또 말 맞추기를 위해 미리 진술서를 쓰도록 하는 등 대책을 강구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는 자신도 4년 동안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문제의 비밀 거처에 택시를 타고 갔고 곧장 성폭력을 당했다는 겁니다. 당시에도 성관계가 끝난 뒤엔 이재록 씨가 거액의 돈을 지어줬다고도 했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이분의 글 내용은 도저히 방송에서 전해드리기 어려운 내용들도 있는데
사실 이뿐만이 아니라 만민중앙교회 부목사 한 명은 스스로 경찰을 찾아가서 성폭행 의혹과 관련한 진술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재록 씨의 성폭행 사실을 알면서도 외면해왔다는 것입니다. 힘들어하던 신도들이 상담을 해왔지만 제대로 된 답을 주지 못했다고 후회도 했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만민중앙교회 부목사 B씨는 어제 경찰에 스스로 출석했습니다. 경찰은 B씨에게 이재록 씨의 성폭력 의혹을 알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다면 왜 막지 못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B씨는 알고 있었지만 외면했다면서 피해자들이 조용히 덮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경찰 조사에서 B씨는 다수의 신도들이 성폭력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상담해왔지만 제대로 된 답을 주지 못했다고도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록 씨가 평소 교인들에게 세상 말은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고 가르쳤다며 성폭력 보도 자체를 교인들이 믿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 이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신도들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당회장에 대해서 안 좋게 나쁘게 생각하는 것, 그런 생각이 드는 것 자체도 죄라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말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 자체도 내가 지금 죄인가? 경찰은 부목사 B씨의 진술을 토대로 추가 피해자 조사 등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JTBC 서효정입니다. 이재록 씨가 성폭행과 관련된 증거들을 은폐하려 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피해 신도들을 거처로 부를 때는 기록이 남는 신용카드 대신 현금으로 택시비를 내게 하고 아파트에 들어오는 모습이 찍힌 영상도 지우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이 씨에게 불려가면서 신용카드로 택시비를 낸 신도들이 있었고 경찰은 이와 같은 기록 일부를 확보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신도들은 이재록 씨가 자신들을 거처로 불러들인 뒤 가장 먼저 한 일은 출입 기록을 지우는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을 열어주시더니 첫 번째로 하셨던 일이 인터폰에 이렇게 들어온 거 이쪽 화면이 찍히잖아요. 그걸 삭제하는 거예요. 뭔가 증거를 남기지 않게 하려고. 또 거처로 부를 때는 기록이 남는 신용카드 대신 현금으로 택시비를 계산할 것을 주문했다고 합니다. 카드를 긁고 왔다고 한 적이 있어요. 카드 그렇게 긁지 말라고. 성폭행 뒤 쥐어준 돈을 피해자들이 이름을 적어 교회에 헌금으로 내자 만류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교회에서 어린애가 큰 거액을 드렸다는 걸 알게 되니까 이재록이 그걸 네 이름으로 헌금을 하면 어떡하냐고. 그때부터는 무명으로 헌금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경찰은 피해 신도들이 거처에 불려간 날을 기록한 수첩을 확보해 분석 중입니다. 또 이들이 카드로 계산한 택시비 기록 등도 함께 확보해 당시 상황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수사를 해야 한다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분명히 헌정률인 국회 사찰입니다. 청와대가 국회 사찰을 해놓고 그 면죄부를 국회의장이 주려고 작업한다면 그 역시 대단히 불행한 일이죠. 이건 도둑놈이 재발 저린 격입니다. 자기가 도둑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아니 그 국회의원이 투명하게 의정활동을 해야 되고 국민 세금으로 출장 가는 건데 그거 조사하는 게 무슨 사찰입니까? 네, 팩트체크 시작하겠습니다. 오대영 기자, 김성태, 하태경 의원이 사찰이다 아니다 지금 설전을 벌였잖아요. 어떤 상황인가요? 네, 더불어민주당이 16개 피감기관의 출장 지원 사례를 파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결과를 지난 12일에 청와대가 발표를 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여당을 통해서 국회의원의 정보를 수집해서 사찰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에 하태경 최고위원은 국회의원 출장을 조사한 것이 어떻게 사찰이냐 이렇게 반박을 한 상황입니다. 네, 사찰이라고 하면 2008년이었죠. 민간인 사찰 사건이 떠오르는데 그때는 명백한 불법이었고 이번 네. 사안도 그런 사찰로 볼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법적 권한을 벗어나서 사생활 정보를 비밀리에 수집 관리한 것을 사찰로 말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출장은 사생활이 아닙니다. 그 현황을 자료 제출이라는 국회의 직무 권한으로 수집을 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로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법적으로 사찰이 아닌 거면 정치적인 비판이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오늘
전수조사 문제가 주목을 많이 받았잖아요. 국민청원이 하루 만에 17만 건이 넘었다고요? 네. 오기 전에 확인해 보니까 17만 6천 건이 넘은 상황인데요. 네. 민주당은 지금 모든 사례를 다 조사해보자 이렇게 야당에 제안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사찰을 주장하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야당이 반대를 하면 전수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국회법 122조를 보겠습니다. 피감기관에 대한 서면 질문 권한을 보장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과 무관하게 국회의원 개개인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야 합의가 없어도 된다는 건데, 근데 이제 전수조사라고 하면 의원 한 명 한 명이 그 많은 사례를 다 봐야 한다는 건데, 그게 물리적으로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당 단독으로 할 수 있느냐, 그 역시도 가능은 합니다. 네. 국회법에 따라서 상임위의 제적위원 3분의 1이 동의를 하면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전체 상임위에서 모두 3분의 1 이상을 점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의당도 찬성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네, 뭐 여야 합의가 없어도 된다고는 하지만 여야 합의를 무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에서는 정치적인 그런 타협을 통해서 결론을 내는 걸 가장 우선시하잖아요. 네, 여야의 합의가 최우선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장이 직접 나서는 방법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자인 의장이 주도를 해서 국회의원 윤리 문제를 국회 차원에서 조사하자 이렇게 선언하는 방식인데, 이와 별개로 국회의장이 본인의 권한으로 국회 사무처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정세균 의장은 여야의 합의가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그리고 유권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일회성으로 경우의 수를 따질 게 아니라 항상 투명하게 살펴볼 수 있는 제도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미국의 하원 사례를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하원의 홈페이지입니다. 자세한 출장 정보가 하나씩 나오는데, 하원은 외부의 도움을 받아서 공무상 출장을 갈 수 있습니다. 하원의 윤리위원회가 사전 심사를 하고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네. 외유나 로비로 볼 여지가 없어야 합니다. 다녀온 뒤에는 윤리위의 검증을 다시 받게 돼 있습니다. 그 현황을 국민에게 6년간 공개합니다. 의원은 정당한 지원이라면 떳떳하게 받을 수 있고, 유권자는 언제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핵심은 투명성인 거죠.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팩트체크를 죄송합니다.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 예. 가끔 팩트체크 같은 일도 하시길래. 네, 저는 비하인드 뉴스입니다. 예, 미안합니다. 예. 시작할까요? 예, 첫 번째 키워드는 대화가 필요해로 잡았습니다. 예, 대화는 늘 필요하죠. 예. 예. 여야를 얘기한 건데요. 여야의 정치권이 지금 대화는 사라지고 각자의 구호만 있습니다. 구호는 배경막과 피켓팅 등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오늘 민주당이 회의실에 새로운 배경막을 설치했습니다. 지금 보면 제발 일 좀 합시다 라고 돼 있습니다. 예. 자유한국당이 사퇴를 요구했던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물러난 만큼 이제 멈춰있던 4월 임시국회를 좀 돌리자, 이런 주장입니다. 예. 어제 자유한국당도 회의실 배경막으로 주장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소개해드렸죠. 예, 예. 절대 권력은 부패한다. 우리도 그래서 망했다라면서 민주당에게 어떤 경고를 한 건데, 민주당이 이에 대해서 배경막으로 다시 응수한 셈입니다. 예. 그 뭐 직접 이렇게 얘기하면 더 좋을 텐데. 그래서 대화가 필요해 이렇게 얘기를 한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아예 오늘부터 자유한국당은 농성에 들어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은 사퇴했지만 댓글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전 민주당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특검을 요구하면서 국회 앞에서 천막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예. 여야가 직접 대화, 말로 하지 않고 피켓팅이나 배경막 또는 퍼포먼스로 주장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장비나 소품 이용이 잦아지고, 이러다 보니 예상치 못한 일부 문제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오늘 자유한국당이 천막 농성에 들어가면서 국회 본관 앞에 저렇게 대형 태극기를 걸어놨습니다. 예. 그리고 한쪽에는 또 저 밑에는 천막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이 천막과 대형 태극기 설치 문제를 두고 국회 사무처에서는 시설 설치 규정 위반이니 둘 중 하나는 좀 빼달라, 이렇게 요구하면서 자유한국당 지도부와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예. 어제도 자유한국당은 국회 본관, 이른바 로텐더 홀에서 어떤 의혹이 터지면, 지금 영상을 보면요, 저렇게 의혹이 터지면 청와대 모형 앞으로 밀가루가 떨어지는
퍼포먼스를 연 바 있습니다. 예. 중요한 건 밀가루가 떨어진다는 건데요. 퍼포먼스가 끝난 뒤에 남은 밀가루는 청소 노동자들이 전용 장비로 치웠습니다. 예. 자, 이렇게 대화가 필요해. 대화를 안 하고 있으니까. 예. 내일은 뭐 어쩔 수 없이 대화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뉴스룸 끝난 직후에 예. 교섭단체 4명의 원내대표들이 모두 나와서 바로 이 자리에서 토론할 예정이니까요. 잠시 후에 좀 안내는 해드리겠습니다만. 예. 두 번째 키워드를 볼까요? 두 번째 키워드는 드루킹의 들어와로 잡았습니다. 예. 어떤 얘기입니까? 네, 드루킹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김모 씨가 댓글 조작으로 지금 이제 구속이 돼 있는데요. 예. 문을 닫았던 블로그를 오늘 자정쯤에 갑자기 열었습니다. 드루킹의 자료 창고라는 블로그인데요. 예. 오늘 조회수만 3만 명 넘게 달했습니다. 그런가요? 예, 댓글 조작이 불거진 지난 13일 이후 폐쇄됐었는데 다시 열었습니다. 전체 글은 아닌데 상당수의 글을 다시 보게 될 수 있는데요. 예. 드루킹은 현재 구속된 상태인데 아마 변호인이나 또는 지인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줘서 다시 공개로 바꾼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 그 비공개로 했다가 왜 공개로 바꿨나요, 그러면? 예, 몇 가지 추정들만 할 수 있습니다. 예. 일단 김 씨가 구속된 뒤에 여러 온라인 카페 등을 폐쇄했었습니다. 비공개로 했기 때문에 이게 증거인멸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나왔습니다. 향후 재판을 염두에 둔 증거인멸이라는 얘기가 나오자 다시 일부를 공개해서 인멸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펼어한다라는 해석도 있고요. 예. 두 번째는 드루킹이 일본 열도 침몰설 이런 것 등을 얘기하면서 여러 이제 지인들도 얘기했는데 상당히 황당무계한 주장들을 많이 했다. 그래서 과대망상증 환자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예. 드루킹이 자신이 운영했던 그 블로그를 열어서 거기 내용에는 상당히 시사 전문적인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나는 황당무계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예. 제가 직접 들어가서 봤는데요. 시사 관련 글들도 많았지만 역시 어떤 과학적인 근거 없이 비기, 예언서 등을 통한 이런 예언들도 상당 부분 있었습니다. 예. 뭐 열어서 역효과 나는 건 아닌가 모르겠네요. 저런 얘기들이 또 있다면. 예. 알았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세 번째 키워드는 빨강 무한 반복으로 잡았습니다. 예. 먼저 오늘 자유한국당이 오전에 개헌 저지 시국 강연회를 열었는데요. 당시에 있었던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의 얘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예. 대통령 마음대로 그것도 외국 가서 전자결제하면서까지 대통령 개헌안을 새빨갛게 내놓는 이 개헌안 통과시킬 수 없죠, 여러분. 일단 빨강이 나왔습니다. 예, 자유한국당은 대통령의 개헌안이 사회주의 개헌안이라고 하는데 계속 빨강이란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 예. 후보는 오늘 이 자리에서 청와대에는 시뻘건 사람이 많다라고까지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예. 오늘 자리에는 박관용 전 국회의장 지금 상임고문으로 있는데요. 예. 박관용 전 고문도 나와서 촛불혁명은 종북혁명이다 이런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예. 뭐 늘 나오는 얘기이긴 한데. 예. 뭐 이제 선거 때마다 계속 이렇게 빨간색, 뭐 종북 이렇게 나오는 것도 좀 바뀔 때도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오늘 오후에 지방선거 후보들, 자유한국당의 지방선거 후보들이 대거 나온 전진대회 출정식이 있었습니다. 예. 여기에서도 색깔론이 등장을 했는데요. 이인재 충남지사 후보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 빨갱이들을 좀 어떻게 해결을 해달라고 호소하셨습니다. 그래 제가 빨간 옷을 입고 있어서 저한테 질책하시나? 예. 예. 헷갈리긴 합니다. 예, 식당에서 만난 분이 빨갱이라는 표현을 썼다. 근데 예. 내가 알고 보니 빨간 옷을 입고 있어서 나한테 좀 얘기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오늘 뭐 여러 후보들이 이 빨갛다, 빨갱이, 종북 비슷한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예. 이런 색깔론에 대해서 당내 일부에서도 시대에 뒤떨어졌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이러니한 것은 앞서 본 대로 빨강 색깔론을 언급하는 자유한국당의 당색이 바로 빨강색이고 예. 오늘 여러 색깔론을 나올 때 후보들이 입었던 옷은 다 빨강 점퍼였습니다. 예. 물론 이런 얘기 자체도 상당히 의미 없는 얘기 같지만 실제 불과 6년 전에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당색을 빨강색으로 바꿀 때 이 빨강색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 색은 좀 싫다라고 언급한 그런 의원들도 꽤 있었습니다. 예. 뭐 그 빨강과 이 빨강은 다르다고 얘기는 또 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내일도 오늘만큼 포근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높겠습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내일 뉴스룸이 끝난 직후에 국회 교섭단체 원내대표 4사람 우원식, 김성태, 김동철, 노회찬 원내대표 모두 초청해서 최근의 전국 현안에 대해서 긴급 토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내일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의 탁한 공기를 마주